11월, 4월, 5월, 10월도 짝수와 홀수가 또 많이 다릅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IMF 후에 코스피가 홀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짝수에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가 짝수해고요. 네. 그 짝수해에서 또 5월, 10월이 국내 대표적인 퀀트 투자 전문가, 퀀트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이자 또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강환국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작가님 일단 그 퀀트 투자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이 아직은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조건 식당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을 안 차리면 나 죽는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식당을 차려야죠, 그럼. 차려야 되는데 요리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용을 해서 뭐 요리사 고용하면 되잖아요. 고용도 안 된대요. 내가 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레시피를 찾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레시피를 일단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셰프를 제가 고용해가지고 맛집 탐방을 이렇게 쫙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레시피를 뽑아내라고 제가 지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제가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 맛집과 좀 먼 곳에 가가지고 그 레시피를 그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식당이 아마 대단히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망하지는 않겠죠. 일단 음식은 맛있으니까요. 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파스타를 갖다 놓고 소금을 얼마 넣고 몇 분 지져라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건데 투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이 경제 채널을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는 좋고 뭐 보험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오케이 반도체가 좋으면은 얼마를 사야 되는 건지 그럼 언제 다시 빠져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언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받는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펀드 투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를 레시피로 짭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오면 우리 매수를 하고 B라는 조건이 오면 우리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수학적인 접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수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뭐 덧셈 뺄셈 수준이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A라는 조건이 오면은 우리는 사고 B라는 조건이 오면 우리 판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한 전략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말이 되면은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코스피를 사고 4월 말에는 판다. 이런 것도 하나의 쿼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계절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계절성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가격의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걸 보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가치 지표를 PBR 이런 걸 보고 투자할 수 있고 또는 그 순이익의 변화, 그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을 사고, 네, 더 이상 안 오르면 팔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다양하죠. 제가 배웠던 퀀트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 거고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수학적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성립하는 대로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으로는 좀 네. 정성적인 분석이 있겠죠. 이게 네. 퀀트는 정량적이고. 정량적인 숫자로 가설을 만들어서 그걸 검증하고 실행하는 그런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그렇죠. 뭐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잘하셨어요. 이론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러면 이제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을 뭐 20개 사고 뭐 한 달 보유하고 이제 바꿔 낀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게 들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말씀하시는 검증이죠. 그건 유식한 말로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고요. 네. 한마디로 과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많이 느는 기업이 그 수익이 좋구나. 그러니까 그 주식 수익률이 좋구나 하면은 그 전략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야구로 보면은 세이버 매트릭스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가지고 선수들을 사고 팔고를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뭐지? 영화 이름 뭐죠? 머니볼이죠. 그죠? 네네. 네, 맞아요. 그 머니볼에서 그 야구 감독이 야구계에서 최초로 펀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훨씬 개념이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대화 속에서도 계절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올해는 총선이 있는 4월이었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계절성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퀀트 투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11월, 4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은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투자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좋다고 보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11월, 4월이 좋긴 한데, 이제 올해는 총선 바로 직전인데,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 직전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 베팅을 이제 굉장히 약하게 하고, 미국 조금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해석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뭐 지금까지는 총선 전에 정치권이 주주들을 그다지 많이 챙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주의 수가 이제 거의 1,500만 명까지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4년 전만 해도 600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는 이제 주주 가치 제공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에 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 4월의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이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미래에도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수익률이 좋고 5월, 10월은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벌써 한 6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지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안 좋은 거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21년도 그랬고 사실 20년만 예외였습니다. 20년 코로나 머니 때문에 그때는 5월부터 10월까지도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대부분 해에는 5월, 10월에 수익이 안 좋고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셀 인 메이 5월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중에 팔고 떠나서 10월까지는 좀 부진한 장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하락장이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셀인 메이라는 게 19세기에 나온 명언이래요. 그 명언인데 왜냐면 이게 뭐 1935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옛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셀인 메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1935년인데 옛날이면 19세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4월 그 말에 이제 싹 다 팔고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은 싹 다 팔았고요. 미국 주식은 올해는 제가 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이 다시 출마하는 재선이 있고 그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경제와 주시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법으로 가리지 않고 경제를 부양하고 주시장을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봤기 때문에 미국은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한국 증시는 이제 모두 탈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11월, 4월, 5월, 10월도 짝수와 홀수가 또 많이 다릅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IMF 후에 코스피가 홀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짝수에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가 짝수해고요. 그 짝수해에서 또 5월, 10월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가끔 수익이 난 해도 있기는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확률이 낮은 곳에 베팅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빠졌습니다. 네, 물론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낮은 확률이라는 것도 늘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걸 보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만 기반으로 봤을 때 짝수해 안 좋았는데 특히 5월, 10월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5월과 10월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확률이라고 하셨지만. 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요인이 혹시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 좋으면 그 낙수 효과 때문에 한국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쿼트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율이 올라갈 때, 그때부터가 한 2년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턴한 게 언제냐면 이제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제 25년 3월까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가 이제 좋다고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체 공화국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한국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5월, 10월에 주식이 하락해도 뭐 대단히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르면 미국이 20% 오르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좋고
그리고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게 AI 빅테크 주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네. 한국 증시가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내년까지 좋다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수 있다면 지금 굳이 한국 주식을 팔고 갈 이유는 조금 약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가져가시고 국내 주식은 매도하신 이유는 퀀트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그 한국 주식을 보면은 일단 그 확률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게 일단 하나 있었고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미국 경제를 그 이제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을 이제 이게 미국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왕창 부양하면은 낙수 효과가 당연히 한국까지 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여기 한국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아무래도 좀 많이 가 있죠. 네. 근데 참고로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기업은 별로라고 보는데, 근데 그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가성비로 치면은 한마디로 이제 뭐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샀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굉장히 훌륭한 기업을 비싸게 샀느냐, 이런 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저 그런 기업을 싸게 사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수치를 돌려보면은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꽤 잘 나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퀀트 관련돼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시는 배경이 될 때 이게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가님은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그 상승장과 하락장을 그 판단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동평균선 이런 게 가장 이제 심플하다고 이제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무래도 좀 더 길기 때문에 200일선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위면 상승장, 아래면 하락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이제 200일선보다는 그거보다 추세가 아무래도 좀 더 짧기 때문에 뭐 50일, 60일선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걸 보면은 상승장이냐 아니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같이 오르고 있으면 상승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앞서서 한국이 4월 시장이 총선 때문에 이례적으로 뭐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선거도 선거였지만 이거 꼭 공교롭게도 뭐 선거 때문이다 아니다 뭐 말은 많지만 한국 시장의 관심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주주 환원과 함께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히스토리컬, 뭐 역사적 주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퀀트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원오프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벤트들은 그냥 사실 이제 무시하는 편이긴 하고, 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 사실 이게 표를 받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났는데 뭐 그거 굳이 뭐 정부가 케어를 하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언제부터 정부가 뭐 주주를 뭐 챙겼습니까 사실. 네. 그들은 늘 대주주 편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퀀트 투자라는 그 기법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네. 방금 이제 어떤 새로운 변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최대한 제한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 같이 이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큰 변수가 나오는 판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AI로 인한 혁명, 뭐 생산성 혁명 이런 것에 대한 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테마들을 대부분 놓칩니다. 네, 대부분 놓치고요. 예. 근데 그 외에도 난 돈 벌 곳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전략들을 쓸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그 퀀트 쪽에서 이제 가장 잘 먹히는 전략들이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을 따라 사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망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AI 쪽이 핫하다고 하면 그쪽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테마들은 이제 3개월,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조금 내가 그 뒷북을 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퀀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개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략을 돌려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AI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 전략 쪽에 그 레이더에 잡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이 퀀트 투자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크게는 매크로 지표를 보고 경제 지표 탑다운
이런 관점에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수급,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 쏠림이 있을 때 그게 탄력이 계속 강해지면 따라산다. 이런 게 있는데 강한국 작가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제일 선호하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략들이 다 훌륭한 전략들이고요. 근데 뭐 네. 제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이 전략들은 안 쓰시나요? 그럼 네, 어떤 그쵸. 전략들을 주로 쓰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번 20개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늘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냐 하면은 그 20개 중에서 18개 애들은 그저 그렇고 한두 놈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다 내주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한두 놈이 오를 때 뭐 올라왔자 30%, 40%, 50%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형주는 그 한두 놈이 300%, 500%, 700%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한두 놈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전체 소형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대형주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소형주에만 이제 투자를 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 네. 그 소위 그 소형주 프리미엄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일단 하나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럼 아무 소형주나 사면 되느냐? 그건 이제 당연히 아니고 소형주 중에서도 이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리 종목이랑 적자 종목을 일단 빼면은 이제 멀쩡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파워 PBR 이런 게 낮은 기업들, 그리고 그 최근 분기 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요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말씀하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형주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뜬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전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좋은 투자 종목을 고를 때 사용하는 필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필터를 다 거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뭔가 나왔는데 네. 시장 분위기나 네. 어떤 개인적인 느낌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럼요. 때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일단 그 기업들을 뽑아보면은 그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네, 정말 이제 저는 이러거든요. 이 기업 이름 희한하네. 이게 무슨 뭐 이름이 손오공이네 하면서 이제 드래곤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런 식으로 20개 뽑으면은 그 20개 기업 중에서 제가 아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심지어 그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 700% 오른 기업이 나왔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하고. 이거 돈 잘 버네. 뭐 온라인 광고? 그렇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계절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한 시장에 얼마를 베팅할지 일단 정하고 그 내에서 요 소형주들 뽑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 제로이기 때문에 뽑을 소형주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중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퀀트식으로 주식을 뽑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형주의 움직임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와일드하고 거의 커미처럼 움직이거든요. 거기는 상하한가도 없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그 미국 전체 주식을 소형주에 몰빵하지는 못하고요. 저도 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같은 그 주가지수 ETF를 사고 나머지만 좀 소형주로 가져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네. 예. S&P, 나스닥, 러셀 그리고 2000. 러셀 2000 네. 대표 지수들인데요. 네. 요 지수를 세 개를 다 가져가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뭐 그래도 걔네들끼리도 조금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그 대형주와 소형주가 움직이는 패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S&P와 나스닥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걔네들도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분산 투자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세 개를 나눠 사는 거고요.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냥 S&P 500 또는 나스닥 하나만 사도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이 한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얘기로 네.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얘기부터 하면 반감기 이후에 생각보다 좀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책을 내셨잖아요. 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긍정적. 네. 그 말씀하신 반감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보통 보통 비트코인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추락합니다. 어. 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반감기 17개월 전에 저점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4월 반감기가 온 후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차, 3차 반감기가 정확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반감기 오면 공급이 줄으니까 그때부터 폭등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서울 아파트를 생각해봐도 공급이 줄어들면은 그 동시에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게 누적이 되고 그 후부터 이제 확 가기 시작하잖아요. 비트코인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4차 반감기인데 2차, 3차 반감기 후에도 봐도 처음 서너 달 정도는 지지부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혼자서 한 2달 정도 올라주고 이제 그 후에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다 같이 이렇게 쫙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감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쫙 올라가고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오른 다음에 한번 조정을 겪습니다. 조정을 겪어가지고 한번 비실거린 다음에 그게 비실거리는 구간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갈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보통 마지막 광기의 시간이 옵니다. 이제 광기의 시간이 오면은 아마 2017년 말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대한민국 신문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코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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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부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전설들이 시작하고요. 많이 생겨나죠. 예. 그렇죠. 전설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데 알트코인들끼리 지들끼리 몇 배 몇십 배 가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그 쾅 터지고 이제 나락이 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 나락이 올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직 예.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시 이제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최근의 급등세 같은 것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 최근에 시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제 말씀하신 거죠?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제 추세 반전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전 고점이었던 65,500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고 전 저점도 그 전에 이제 5월 1일 날 그 57,000불을 찍고 그다음에 61,000불을 찍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게 좀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이제 추세 반전처럼 제 눈에는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조심스럽게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탄으로 본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정장 내에서 추세 전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사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전 좋아해서 네. 보고서도 쓰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의견을 드리지는 네네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많이 올랐고 게다가 이미 금융시장에 현물 ETF까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순간도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 나서도 과거처럼 말씀해주신 패턴대로 몇 개월은 조금 반응을 덜하다가 폭발적인 상승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냥 그 지금까지의 시나리오가 2차, 3차 반감기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뭐 굳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감기 한 17개월 전부터 오르는 것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었고 보통 2차, 3차 반감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요번에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게 대단히 큰 차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반감기 후 주춤하는 것도 이제 얼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시나리오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가 뚝 끊겨가지고 갑자기 그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그 패턴이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늘 블랙스원이 언제나 어디든지 어디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유념해야 됩니다. 네. 네, 전 재산을 넣어서는 또 안 되겠죠. 네, 전 재산 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이제 내가 집을 빼가지고 3억을 대출 받아서 다 박아 넣었는데 책임지시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내 책에 그 자산을 5에서 10% 넣으라고 했잖아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저는 그분한테. 네.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역으로 그만큼 많이 내려갈 변동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 이번의 계기는 현물 ETF 승인이었던 만큼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 아니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SEC가 5월 23일인가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번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뭐 안 된다라는 그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EC라는 곳이 코인에 좀 되게 비우호적인 곳인 것 같아요. 그 겐슐러라는 분이 그 비트코인 ETF도 별로 하기 싫었는데 이제 마지못해 한 게 굉장히 티가 났잖아요. 그게. 네. 근데 뭐 그거는 법원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막을 명분이 별로 없네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이게 지금 증권 아니냐 그리고 증권이면 너희들 옛날에 SEC 등록해서 안 했어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기는 뭐 법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해줘라고 한 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확률은 낮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고 이제는 홍콩에서도 승인이 나고 다른 나라들도 추진하려는 국가들이 또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하고 웬만한 국가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이미 승인했으니까 모멘텀이 끝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이 이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각 나라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이슈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만 봐도 지금 들어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 300억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기관들이 굴리는 자금이 몇십조 달러인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1%가 비트코인으로 온다라는 시나리오는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거기서도 들어올 돈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거보다 홍콩 ETF 훨씬 더 이제 기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홍콩 ETF라는 게 그 요번에 출시한 것도 다 중국 본토 증권사가 만든 거거든요. 걔네들이 만든 것도 당연히 중국 본토에서 그걸 팔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일단 ETF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걔네들이 부동산도 잘 안 되고 주식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고 있을 텐데 일단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ETF 자체가 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비트코인 ETF가 뭐야? 그거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네. 중국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중국 증권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아, 저 ETF 사면 비트코인 사는 거 똑같구나라고. 예. 그리고 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대다수 중국 부자들은 홍콩에 이미 계좌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몇백억 부자 정도 되는 분들은 중국에 정말 몇천만 명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홍콩에 계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 ETF를 살 수 있다. 근데 아직은 그 홍보 또는 이제 그 관심 없음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겠죠. 네. 저는 거기서 그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ETF가 없는 나라들도 다 생길 거고, 저는 한국도 당연히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코인을 할 수 있는데 ETF 생기다가 뭐 달라지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 몇백 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돈 중에 일부도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잠재력은 꽤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ETF 승인이 이제 비트코인 이런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이 어떤 기폭제가 돼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이제 대화 초반에는 어떤 큰 이벤트 같은 변수는 이제 퀀트 투자를 할 때 좀 배제를 하는 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ETF 승인에 대해서 이 승인이 가상화폐의 그 어떤 상승 그 패턴과는 딱히 관련이 없다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코인을 분석할 때 아무래도 과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4년 만에 있는 그 코인의 유니크한 패턴이 반감기를 이제 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반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이 현물 ETF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네. 이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 반감기 그 패턴에 조금 더 이제 그 플러스를 주는 효과라고 저는 보고,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은 플러스를 주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은 그 공급 사이클 때문에 4년 만에 그 패턴을 보여주는데 요번 이제 수요 호재까지 겹쳐가지고 사실 더 좋은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반감기로 인한 이 상승 패턴이 주요한 이제 변수인 거고, 거기에 이제 ETF 같은 일들은 플러스가 되는 요소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네. 네네. 일단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ETF가. 네네네. 좀 그
급이 떨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과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질문은 사실 타이밍일 거예요. 네. 특히나 퀀트 투자 기법으로도 네. 사실 타이밍은 통계적으로 언제 사는 게 제일 좋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특히나 고점에서 잡으면 장기적으로야 다시 다 올랐지만 네. 2, 3년 동안 내려갈 때는 뭐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한 4분의 1 토막 정도는 뭐 갔다 왔던 적들이 아니 그보다 더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고점 잡는 게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통계적으로 퀀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일단 경고를 먼저 드리면은 네. 비트코인의 MDD 그러니까 최대 하락은 93%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고 딴 코인들의 그 최대 하락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 99% 뭐 네, 이렇게 하락한 99%도 것도 많이 많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떨어져서 영원히 이제 회복 못하는 코인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근데 그 일단은 그 바로 이 4년 패턴 때문에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 크게 망합니다.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14년, 18년, 22년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고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러면은 자 14, 18, 22. 26.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26년에는 비트코인을 하는 거를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4년에 한 번 박살나는 이제 그 전해부터 망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 빠져나가는 게 좋느냐?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더라고요, 보통. 네, 그래서 그게 깨지면은 그거는 상당히 큰 경고입니다. 네. 네. 지금 기준으로는 120일 선이 대략 어느 정도면 한 5만 9천 정도요. 59,000 달러 네, 59,000 달러. 정도면 네. 120일 선을 터치하는 수준. 네, 그래서 5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네. 그 2주 전이네요. 제가 그때 네. 이제 두바이에 있었는데 그때 120일 선이 상당히 위협을 받았고, 이제 제가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까 한 번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깨져가지고 나오니까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필요 없네 해가지고 하고 그 후에 파월 의장이 나오셔가지고 밤에 우리 뭐 그분이 뭐 괜찮아 하니까 이 또 그 당시에 그때는 120일 선이 57,0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니까 6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66,000불이니까 59,000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스페이스가 있네요 지금.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가 빠지면 팔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 시간에 봐가지고 파는 사람은 또 아유 괜히 팔았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 기준으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25% 빠지거나 5월 그 120일 선이 하향 돌파되었거나 그때는 좀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아도 나중에 또 재진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근데 그거는 상당히 큰 경고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팔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격이 오르면은 재진입하는 거를 노리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요. 나중에 다시 안 오르면은 그냥 시즌은 그때 끝나고 다음 상승장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럼 참고로 자연스럽게, 이게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의 시세를 앞서가고 주도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120일 선 또는 고점 대비 25%가 깨졌다 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코인들을 싹 다 그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작가님 책을 쓰셨는데 혹시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책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럼요. 네. 그 책에 언급하신 예술 같은 네. 비트코인 매도 전략이 있다고 예술적인 하시는데 거? 네. 예술적인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20일 선이랑 그 고점 대비 25% 전략은 그러니까 예술적인 기기적인 전략이죠. 네. 퀀트적인 전략인데 여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고점이 100원인데 75원에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평 선 하향 돌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평 아래로 떨어졌을 때 파는 거기 때문에 최고점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아쉽죠. 그게 이제 근데 쉽죠. 기기적 방법이니까 네. 좀 더 어렵고 예술적인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휴먼 인디케이터. 휴먼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근처에 투자의 신들은 별로 없는데 뭐라고 그냥 마이너스 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이너스의 손들. 그래서 이제 아마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경제 방송을 하시니까. 왜냐면 이제 경제 방송 한다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쟤는 정말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쟤는 뭔 말을 다 틀리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걔 말을 유심히 듣고 이제 얘가 좀 큰 돌을 갖다 이제 코인을 갖다 박았다 하면 이제 그날이 빠져나오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25%까지는 안 깨질 겁니다. 이제 아마 이제 고점에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인데 얘 그때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동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광기의 장이 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 지들끼리만 막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그때는 컴퓨터 앞에 계속 이제 앉아 있다가 그렇게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알트코인이 언젠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럼 빨리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만 오르고 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네. 휴먼 인디케이터 뭐 좀 쉽게 말하면 반면교사 삼을 만한 사람들을 좀 잘 살펴봐야 그런 사람은 은근히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과거의 고점 때 보면요. 길 가다가도 곳곳에서 얘기가 들려오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신문의 1페이지가 전부 다 코인으로 도배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별로 주식을 잘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 가정주부 플러스 남편이 애를 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서 고깃집에서 이제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이제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도 꽤 좋은 사인입니다. 네. 그 후에 무조건 6개월 내에 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럼 네. 휴먼 인디케이터 말씀해 주셨고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두 번째가 그거 한마디로 비트코인 더 이상 이제 안 오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끼리 미친 듯이 간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럼 미친 듯이 갔는데 언제가 한번 꺾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곧바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 네. 네. 자, 저희 지금 이제 PD님이 이 네. 질문을 좀 해달라고 어떤 저한테 질문이요? 또 연락을 주셨어요. 예. 이거 여쭤볼게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오를 수 있다, 2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대선과 비트코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선까지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그럭저럭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경제와 주시장을 부양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 그 파월 의장이라는 분도 바이든 대통령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트럼프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면은 바이든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인 자리를 먼저 챙깁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옐런이라는 사람은 트럼프가 무조건 잘립니다. 장관 자리에서. 그런 것도 이제 다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돈을 경제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래서 자산시장은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11월에 대통령이 될 것인데, 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코인이 훨씬 우호적이다. 그건 이제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기도 하고 이제 기본 스탠스가 이제 규제를 많이 철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쪽의 그 정치 철학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원래 코인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다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재미를 보니까 좋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보니까 한 280만 불 정도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한테는 그게 용돈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계속 이제 오르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나오는 건 NFT 같은 것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와우,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갑자기 재밌어 보이네. 이런 게 여기까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코인 쪽에는 훈풍이 불 것이다. 그러니까 홈프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거는 바이든이나 그쪽보다 조금 더 우호적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 네네. 근데 물론 정책이 가격을 완전히 만드는 거는 또 사실 이제 아니니까요. 네네. 네. 수요 공급의 하나의 그 일부일 뿐이죠.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을 초기에는 이 디지털 자산계의 금과 비교를 했었고, 네. 금을 대체한다 이랬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금도 오르고 있죠. 금도 상당히 시세가 좋은 편인데요. 네. 이 비트코인의 지금 퀀트적인 속성이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금을 대체하는 역할로 가는 건지, 자산 배분을 한다면 금이랑 비트코인을 배분해야 되는 건지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은 어차피 비슷한 건지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옛날 이쪽에 근본위제라는 것이 사실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화폐는 그냥 이퀄 금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데 법정화폐랑 가만히 있어도 계속 가치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레이 라리오라는 사람도 있고 사이피딘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결국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법정화폐는 다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법정화폐가 가치를 유지하는 거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후부터 그냥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돌 찍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고 결국은 그게 한번 뒤집어지고 이제 화폐 개혁이 오고 다시 하드 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늘 금이 해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미래에는 그게 금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도 뭔가 같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둘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라는 핵심이 있거든요. 법정화폐라는 거는 그냥 찍어내기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채굴자들이 아무리 금을 열심히 채굴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 총량의 2% 이상 그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알고리즘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하드 머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두 자산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지금 보면은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10배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야, 그럼 내가 그 11억이 있으면은 10억 금하고 1억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 비중이 뭐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쪽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건 좀 비콘트적인 얘기긴 했네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환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